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자료 묶음인데요.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전기 자전거예요. 근데 뭐 그냥 최신 모델 이런 거 말고요. 성능이랑 안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법적인 측면까지. 네, 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한 분의 경험 그리고 그분의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바로 선호 씨입니다. 은퇴하신 베테랑 법집행관이시고 또 수십 년 경력의 자전거 전문가시죠. 저희한테 선호 씨가 직접 쓴 그 이상적인 전기자전거 스펙 요구서랄까요? 그런 거랑 특정 모델 코스코에서 팔았던 부릉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통렬한 안전 분석 보고서 그리고 이분의 장거리 여행 계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하고 한국, 미국 자전거 법규 비교 노트까지. 네, 이게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선호 씨 자료를 통해서 광고 문구와 스펙 시트 너머에 있는 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걸 좀 파악해 보는 겁니다. 특히 뭐 장거리 주행이라든지 좀 더 진지하게 전기자전거 타시는 분들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안전 허점이나 법적인 위험 이런 건 없는지 명확히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선호 씨의 경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선호 씨가 어떤 배경을 가진 분인지 간단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서 오래 계셨죠. 2024년에 은퇴하셨고 근데 은퇴하셨다고 활동을 멈춘 게 아니라 여전히 뭐 보안 컨설팅, 교육 이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시더라고요. 법 집행 경력 외에도 뭐 비영리 단체 설립, 비즈니스 운영 경험 진짜 다방면의 이력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이 경력들이 그냥 쭉 나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뭐 리더십 같은 자질은 당연하고요. 특히 오늘 주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 자전거 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전거를 오래 탔다, 이게 아니라 미국 경찰 자전거 순찰대 폴리스 바이스클 패트롤이라고 하죠. 거기서 근무하면서 받은 훈련 강도가 엄청나요. 뭐 고속 추격, 급제동, 험지 돌파 이런 극한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둔 훈련이라는 거죠. 이런 실전 경험이 그냥 자격증만 있는 분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냥 뭐 취미로 타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네요. 단순 라이더가 아니고 말 그대로 주행 전문가 시각을 가지신 거군요. 그리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우신 계획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동해안 따라서 2,500km를 달리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출발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거쳐서 태국까지 4,000km가 넘는 동남아시아 대장정을 계획 중이시래요. 듣기만 해도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정말 대단한 계획이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여행 목적이 그냥 개인적인 도전, 뭐 체력 단련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 법 집행관들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그 유니폼 패치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배경이나 관심사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수천 킬로미터 여정, 그것도 뭐 다양한 지형, 환경 다 통과해야 하잖아요. 이러려면 당연히 보통 전기자전거로는 어림도 없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선호 씨는 그야말로 궁극의 전기자전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요구 사양을 제시했는데요. 핵심 중 하나가 한 번 충전으로 최소 200km 이상, 이 압도적인 주행거리였죠. 네, 200km. 그리고 어떤 지형이든 다 갈 수 있게 26인치 휠에다가 3인치에서 4인치 두께, 그 폐타이어 있잖아요. 그걸 원하셨고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오래 가고 타이어만 튼튼한 거,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심장도 요구했습니다. 최소 48V 전압에 출력이 2000W 이상, 이런 듀얼 모터를 딱 명시했죠. 여기서 이제 볼트 V는 전기의 압력, 그러니까 힘의 세기 같은 거고, 와트 W는 실제 자전거를 움직이는 힘, 뭐 마력이나 출력, 이런 거랑 관련이 깊거든요. 2000W 이상의 듀얼 모터다. 이건 정말 강력한 성능을 의미하는 거죠. 엄청나네요. 네. 여기에 배터리도 2개, 많게는 3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용량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예비 부품, 식량, 각종 장비, 진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처럼 모든 짐 다 싣고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생각하신 거죠.
일반적인 도심 출퇴근용, 주말 레저용 전기 자전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높은 기준 그리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신 선호 씨가 최근에 코스트코에서 부릉이 제품명은 모두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기 자전거를 구매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가격이 할인가로 99만 9천 원, 정가는 한 120만 원대였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궁극의 자전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광고된 스펙은 48V에 9.6A시 배터리. 여기서 암페어시는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연료 탱크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500W 모터고 페달 보조하면 최대 100km 간다. 20인치 타이어에 접이식 디자인, 이랬거든요. 근데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자전거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후기들이 올라왔다고 해요. 하지만 선호 씨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본인만의 경험 기반 전문성, 이걸로 이 자전거를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신 거죠. 그냥 스펙 시트만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실제 안전이랑 직결되는 기능들을 극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50년 넘는 자전거 경험, 그리고 특히 그 경찰 자전거 순찰대 훈련 통해서 얻은 안전 기준은 일반 사용자 시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선호 씨는 자전거 받자마자 바로 도로로 안 나가고 지하 주차장에서 아주 꼼꼼하게 안전 점검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전조등이었죠. 스위치가 너무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고 켜거나 끄려면 2초 이상 길게 눌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깜빡이는 전멸 기능이 없다. 이걸 지적하셨어요. 아니 그냥 계속 켜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왜 전멸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셨을까요? 선호 씨 설명은 아주 명확합니다. 계속 켜져 있는 불빛은요, 주변 환경에 묻혀서 사람들이 의외로 잘 인지를 못한대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밝게 깜빡이는 불빛은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주의를 끈다는 겁니다. 특히 시속 한 25km 정도로 가다가 갑자기 보행자가 툭 튀어나오는 긴급 상황.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스위치 찾아서 2초 누르고 있어야 불 켜진다. 그럼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거죠. 위급할 때 즉각적으로, 그것도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진짜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차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진짜. 두 번째는 후미등 문제였어요. 브레이크 잡을 때만 켜지고 평상시에는 계속 켜두거나 깜빡이게 할 수가 없다. 이것도 문제 삼으셨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밤에 온갖 붉은 불빛들, 자동차 후미등, 간판 불빛 엄청 많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작고 고정된 전기자전거 후미등은 쉽게 눈에 안 띄거나 무시될 수 있다. 이런 우려였어요. 맞습니다. 야간이나 날씨 안 좋을 때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자전거를 제때 인지를 못하면 후방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후미등 역시 계속 켜져 있는 모드랑 주기적으로 깜빡이는 모드, 이게 다 필요하고 또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죠. 부릉이 후미등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호 씨가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은 거 바로 스로틀 기능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 자전거는 오직 페달 밟을 때만 모터가 도와주는 PAS 방식, 페달 보조 방식만 지원한다는 건데요. 사실 많은 전기 자전거가 PAS 방식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스로틀 없어야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신 걸까요? 선우 씨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건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안전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PAS 방식은 페달을 밟아야만 동력이 전달되죠. 스로틀은 그 스쿠터처럼 핸들바 레버 당기면 페달링이랑 상관없이 모터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선우 씨는 스로틀이 없을 때 위험한 상황을 여러 개 들어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라이더가 너무 지쳤거나 순간적으로 기어를 바꿔야 하거나 무거운 트레일러 끌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쳐서 페달 밟기 어려운 상황, 이럴 때는 모터 도움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죠. 특히 오르막길 중간이나 커브길에서 페달을 못 밟아서 속도가 확 줄면 뒤따라오던 차에 되게 위험하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또 자전거 기울여서 코너 돌 때 페달 계속 밟으면 페달이 땅에 닿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스로틀은 그냥 편하게 가려고 있는 게 아니라 페달링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특정 상황에서 안정적인 속도 유지하고 자전거 제어하기 위한 필수 안전 기능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스로틀이 단순히 뭐 편의 기능 이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실제 도로주행 테스트 결과는 어땠나요? 헬멧 도착하기 기다렸다가 3일 만에 해운대 해변에서 송정 해변까지 왕복 주행하셨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니까요. 결과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우선 그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는 핸들 스템, 그러니까 핸들 지지하는 기둥 있죠. 그게 너무 길어서 조향이 좀 불안정하게 느껴졌다고 하고요. 속도는 법규에 맞춰서 시속 25km로 제한돼 있었는데 오르막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5단 보조 설정을 써도 시속 19km 넘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오르막 커브길에서 예상치 못하게 멈춰야 한다면 뒤따르는 차량이랑 사고 위험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부분이 배터리 성능이었어요. 광고에는 최대 100km 간다고 돼 있었잖아요. 네. 100km? 근데 실제로는 약간 언덕 포함해서 고작 18.5km 주행했을 뿐인데 배터리 잔량이 25%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와. 100km랑 18.5km는 너무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이거 뭐 광고된 성능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죠. 결국 선호 씨는 구매한 지 단 하루 만에 이 자전거를 반품했고 리뷰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제품에 돈이나 시간 절대 낭비하지 마라. 제조사랑 코스코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전까지는 이건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빠른 판매만 노린 기만적인 제품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혹평을 남기셨습니다. 브룽이라는 특정 모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지만 선호 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전기자전거가 갖춰야 할 필수 안전 기능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하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전조등하고 후미등은 그냥 불만 켜지는 게 아니고 밝기 조절, 계속 켜짐, 고정, 깜빡임, 전멸 모두 다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길게 설명했던 그 스로틀 기능 역시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안정적인 속도 제어하고 안전 확보하려면 필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덧붙여서 한국처럼 보행자들이 헤드폰 끼고 걷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멀리서도 확실히 들릴 만큼 크고 강력한 경고벨, 이것도 중요한 안전 장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고 예방이랑 직결된다는 거죠. 이런 안전 기능들이 부족하면 단순히 불편하거나 사고 위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심각한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한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한국의 법적 책임 차이, 여기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호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전거랑 보행자 간 충돌 사고 나면 대부분은 그냥 교통사고 아니면 교통법규 위반, 이걸로 처리된대요. 형사 책임까지 가려면 운전자가 명백히 범죄 의도, 예를 들어 뭐 고의로 사람 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음주약물 운전, DUI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99%는 민사 책임이나 교통 범칙금 수준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랑 똑같이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훨씬 엄격한 법규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만약 자전거 운전자 과실로 보행자가 심각한 부상, 예를 들면 영구장애나 외모에 심각한 손상, 생명 위협 이런 걸 입게 되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는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말이 붙는 건 자전거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업무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처벌 수위는 과실 정도나 피해 심각성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고요. 당연히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치료비, 일 못한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도 다 져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한국에서 너무나 흔하게 하는 거, 인도, 보도에서 전기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형사처벌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겁고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 모퉁이 같은 데서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랑 꽝 부딪혔다. 그러면 그 결과는 훨씬 심각할 수 있고 이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선호 씨가 왜 그 부릉이 같은 자전거에 안전기능 부족, 뭐 즉시 조작 안 되는 라이트라든가 스로틀 없어서 돌발 상황 대처 어려운 거 이런 걸 그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했는지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한국의 법적 현실에서는 이런 미흡한 안전장치들이 곧 심각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이군요. 전조등, 후미등, 경고벨, 스로틀 이런 것들이 결국 법적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비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고요. 보행자 위협 운전이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똑같은 자전거 보행자 사고라도 미국에서는 범죄 의도 없는 한 교통법규 위반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심각하게 다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안전장비 미흡한 전기자전거로 인도주행하다 사고 내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진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정보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선호 씨의 그 까다롭지만 명확한 요구사항, 특정 제품에 대한 신랄한 비판, 필수 안전기능 강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법적 현실 차이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전기자전거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광고되는 스펙, 특히 주행거리 같은 수치와 실제 성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눈에 잘 띄는 라이트,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스로틀, 효과적인 경고벨 같은 안전 관련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는 인도주행이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그로 인한 잠재적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호 씨 사례는 단순히 자격증이나 교육 수료 여부보다는 실제 도로 위에서의 다양한 경험,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극한 상황을 겪어본 경험 기반 전문성이 제품 평가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선호 씨의 경험과 분석 자료를 통해 전기자전거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째, 광고나 스펙시트 그냥 믿지 말고 실제 성능, 특히 배터리랑 안전 기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둘째, 라이트, 전멸 기능 꼭 포함해서요. 그리고 스로틀, 강력한 경고벨. 이건 단순한 편의 장치가 아니라 필수 안전 장비다. 셋째, 한국에서 전기자전거로 인도 주행하는 거 이거 매우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어떤 제품이나 정보를 평가할 때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전문성에 기반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공식적인 인증만큼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그 풍부하고 때로는 혹독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의 가치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둘러싼 이 복잡한 요소들, 편리함이라는 매력도 있고 더 멀리, 더 빨리 가고 싶은 성능에 대한 욕구도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전 문제, 그리고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 이 사이에서 여러분이 전기자전거를 선택하고 이용한다면 어떤 기준에 가장 큰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전문가의 조언을 가장 신뢰하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 전까지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